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황현철입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의 자녀교육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부자로 키우는 경제금융교육 팁을 찾아드리는 부자들의 자녀교육 시간입니다. 이상건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전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조금 이제 현대로 좀 예. 왔습니다. 해서 일경원을 주무르는 야, 일경. 세계 최대 이거 조가 아니라 자산가의, 경. 예. 예, 블랙록 예. 최고 경영자이자 회장이신 예. 레리 핑크 자녀 예. 교육법하고 그 아버님한테 예. 뭘 배웠는지 뭐 이런 얘기들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네. 블랙록이라는 회사 이제 레리 핑크 이름이 핑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유명한 작가 중에 경제형 작가 다니엘 핑크가 있어요. 그죠? 예, 다니엘 핑크에서 예. 저는 이 두 사람들 처음에는 네. 여자인 줄 죄송하지 여성인 줄 핑크? 그래서 핑크라서 성이 핑크인데요. 예. 그렇구나. 네. 이름이 핑크가 네, 아니라 예.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쓸데없는 엉뚱한 생각을 했었네요. 여튼 이제 블랙록 예.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데 예. 작년 4분기에 드디어 운용 자산이 10조 달러를 넘어섰어요. 예. 일경 2천조 원. 일경원을 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최고 경영자 이제 레리 핑크죠. 예. 이분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예. 이분 재산 얼마나 했는데 예. 일단 2018년에 이제 1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예. 억만장자 반열에 올랐고요. 예. 어떻게 돈을 모았냐? 뭐 상당히 짧은 기간에 번 거예요. 사실 예. 제가 알기로는. 예. 그 전까지 사실 블랙록이라는 회사 거의 운용 업계에서 미국 이름이 없다가 존재감이 있던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 피델러티라든가 아니면 캐피탈 그룹 예. 이 정도 회사들이 가장 막강했던 2008년 금융 위기 예. 이후로 확 컸습니다. 그쵸. 예, 그 얘기 좀 이따 알아볼 텐데 예. 엄청나게 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쵸. 사나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이 사람의 재산은 주로 이제 자기 블랙록 회사 주식이고요. 예. 이게 처음에 1999년에 상장할 때 14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뭐 최근에 한 700달러, 뭐 800달러 가까이 되니까 한 50배 넘게 올랐다고 해요. 이게 저도 참 바보 같은 게 자산운용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장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자산운용사가 음. 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고 네. 뭐 PF도 상장할 수 있어요. 음. 우리가 아는 뭐 KKR, 음. 블랙스톤 이런 회사도 상장이 네. 되어 있어요. 다 돼 있죠. 근데 네. 이제 하는데 이런 거를 저는 알고서도 음. 이 주식을 안 샀어요. 이 성장하는 산업인데 네, 그 알면서. 산업에 계시는데도 근데 그 산업에 있는데도 네. 왜냐면 우리 회사를 제가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 회사는 한국은 운용사가 소속인데 네.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우리 회사 상장은 우리 회사 주식을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을 했겠죠 제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성장한 이런 걸 샀었어야 되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절에 술만 마셨나. 하여튼 주로 이제 재산이 자기 회사 주식이고요. 예. 또 월급 받은 것도 꽤 있고 스톡 옵션 받은 예. 것도 꽤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70살 되셨는데 이분이 다 이제 자기의 성공으로 이렇게 돈을 번 거죠. 그렇죠. 예. 이분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UCLA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했대요. 근데 취직은 또 월가에서 했어요. 월가에 퍼스트 보스턴행이라는 서부에서 동부로 간 거네요. 거기 글로 갔습니다. 해서 1976년에 이제 직장 사회생활 이제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제 시작한 게 채권 트레이더, 채권 사고 파는 거. 채권 트레이드로 성공하신 분들이 마이클 블룸버그도 그렇고 네. 의외로 많았어요. 이런 예. 이쪽 채권 쪽 채권쟁이들이 네, 흔히 뭔가 얘기하는 여기 경제를 좀 보는 눈이 생기는 그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채권을 금리를 거래하다 보면 중요하니까 주식은 종목이 중요한데 채권은 그쵸. 경제를 보는 눈이 경제를 또 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중요하니까. 예. 특히 이분은 이제 모기지 담보 아. 증권 시장을 개척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퍼스트 보스턴에서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31살에 최연소 경영진에 합류해요. 딱 발군의 실력을 보였던 것 같아요. 이 정도 31살에 픽업 발탁될 정도면 진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줬다는 얘기죠. 네. 회사에. 또 채권 업계의 뭐 럭스타라고 또 불리기도 했고요. 퍼스트 보스턴 이 은행에서 이제 미래 최고 경영자가 될 사람이다 이렇게 찍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인생이라는 게 소년 등과 인생이 불행해지는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성현들이 소년 등과 어려서 출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앞뒤를 안 보고 달리다가 큰 사고를 당합니다. 어떤 사고인가요? 그게 1986년에 금리 방향을 잘못, 이 채권 트레이더는 금리 방향을 잘 예측해야 되잖아요. 예. 잘못 예측해서 무려 1억 달러의 손해를 이제 손실을 회사에 끼칩니다. 뭘 잘못했길래 1억 달러나 이렇게 손실? 이게 뭐 원래는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는 이제 예상을 못했는데 금리 하락이 갑자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대로 해지를 못해가지고 완전히 큰 돈을 잃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뭐 그동안 벌어둔 돈은 별로 이제 신경 안 쓰고 잃은 돈 잃은 것만 이제 아니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것만 이제 신경 쓰게 됐죠. 플러스는 당연한 거고 마이너스 된 거는 저 사람의 잘못이니까. 결국 이제 2년 뒤에 이 은행을 그만두게 됩니다. 뭐 퍼스트 보스턴도 이제 나중에 이제 저기 다른 저 은행에 합병이 되고 해서 지금은 이름이 없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제 핑크가 한 인터뷰에서 얘기했는데 돈을 잃고 나니까 좋은 시절에 늘 리스크를 알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뭐 제가 요즘 마음이 이래요. 제 마음이 최근에 뭐 항상 리스크가 중요하죠. 이 리스크 관리가. 다시 한번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블랙록 투자 철학도 많이 얻는 것보다 적게 잃는 것 이거에 좀 초점을 주는 그런 자사운용 원칙을 좀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핑크가 바라보는 리스크라는 게 핵심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따진 않더라도 이럴 때 정말 적게 잃어야 된다는 거. 뭐 이런 식의 이제 철학을 만들었던 겁니다. 뭐 물론 리스크를 많이 지면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어요. 뭐 그런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피델러티라든가 주식형 펀드 쪽에서는 피델러티가 뭐 절대 강자인 미국에서 나라고 또 이 보스턴 지역의 운용사들이 되게 막강한데 이분은 도대체 그럼 보스턴 나와가지고 어떻게 됐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운용업의 강자가 될 수 있었는지 시작이 궁금하거든요. 위기를 좀 기회로 바꾸나 아까 그런 얘기했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일단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 기반한 좀 채권 투자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쵸. 뭐 당장 뭐 회사에서도 그만두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사모펀드업계 셋별로 떠오르던 분이 있어요. 슈퍼스타즈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지고 나 되게 잘하는 사람인데 돈만 주면 내가 열심히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원래 서로 또 아는 사람이었다고 둘이 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블랙스톤은 핑크한테 사무실 제공하고 $500만 수출해 주겠다. 그 대신에 지분 절반을 달라. 그러고 출범한 게 블랙스톤 금융관리라는 이제 벤처 기업을 출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특이할 게 이 리스크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하나 개발해요. 이름도 특이하게 알라딘. 물론 약자인데 어셋 라이어빌리티 데트 앤 데리버티브 인베스트먼트 네트워크 이걸 줄여가지고 알라딘이라는 이제 네트워크를 전산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자산, 채무, 부채, 파생 상품, 뭐 투자 네트워크 이렇게. 근데 뭐 줄임말이 더 괜찮네요. 알라딘. 뭔가 마술을 부리는 듯한 뭐 이런 그 전산 시스템 개발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엄청난 돈을 벌어주게 되는 또 병기가 되죠. 그래서 이 블랙스톤 원래 금융관리에서 시작을 했구나. 채권 회사를 이제 만든 거예요. 리스크를 잘 관리해서 돈을 버는 그런 회사를 만든 겁니다. 일종의 그럼 동업인 거잖아. 지분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블랙스톤이 워낙 큰 회사였어요. 당시 사실은 이 사모펀드 시장에서 이 PF 시장에서 블랙스톤은 거의 혁명을 하다시피 하는 회사. 근데 자기도 이제 그쪽 채권 투자 이쪽도 보고 싶으니까 아이템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투자를 하고 우리 사무실 와서 일해라 이렇게 된 거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점점 이게 돈을 원래 능력이 출중한 분이니까 돈을 이제 벌게 된 거니까 점점 커지니까 이게 블랙스톤하고 또 갈등이 생기네요. 처음 생각하고 이제 마음먹이 좀 달라지죠. 왜냐하면 핑크는 이제 인재를 스카우트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 뭐 돈이 엄청나게 있는 거 아니니까 주식을 또 이렇게 뭐 스톡 옵션 이거 뭐 이렇게 주면서 이제 인재들 스카우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주식 절반 아까 가진 블랙스톤 입장에서는 내 주식이 지금 희석되는 거 아니냐. PF니까 뭐 이런 거 되게 신경 쓰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니까 그럼 이제 갈라섭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블랙스톤은 이제 새로운 회사 갈라스는 뭐 좋아. 근데 새로운 회사에 블랙이나 스톤이라는 이름을 넣지 마.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핑크는 어떤 이름을 할까 이제 생각했는데 블랙록이 좋았던 거예요. 블랙록. 비슷하냐 블랙스톤. 검은 돌인데 또 검은 바위 블랙록. 이게 좋아가지고. 블랙록이라는 게 아마 제가 얼핏 듣기로는 정확히 보이는데 아마 네바다 사막 조직에서 무슨
이런 블랙록 이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 확인은 못 해봤는데 아, 그런가요? 뭐, 뭐 뭐 그런 개념이 또 이 말이 하나 있긴 네. 있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핑크는 이제 좀 설득을 좀 하죠. 예. 해가지고 옛날 1930년대에 JP 모건하고 모건 스탠리가 이제 분리되면서 같이 이제 모건이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다 시너지 효과가 났다. 예. 그러니까 우리 좀 블랙은 쓰겠다. 예. 해서 결국 블랙록이라는 이름을 이제 달고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투자자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투자자가 이제 블랙스턴한테 돈을 주고 이제 뭐 사가는 식으로 이제 분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 시대의 PF 산업의 강자, 자산운용의 절대 강자야 둘 다 이제, 블랙이라는 이름을 쓰게 블랙을 쓰게 되고 이제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된 그 그러면서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었던 거네요. 핑크는 이제 이 회사를 자기가 좀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또 아이디어를 냈냐면 IPO를 해요. 주식 공개해가지고 다른 투자자들 끌어오면은 이렇게 좀 그렇죠. 주가가 저희 주식이 이게 분산되면서 자기가 좀 적은 지분으로도 제가 힘을 쓸 수 있지 힘을 않겠냐 쓸수 해서 있으니까, 예. 상장을 합니다. 1999년에 상장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주주를 끌어오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지배력을 갖고 이제 운영을 하게 되죠. 예. 근데 마침 또 1999년 하면 뭐 좀 생각나지 않아요? 아 저는 이제 좀 그 인터넷 버블 시절에 정말 그때 힘들었었어요. 예, 닷컴 버블이 막 커지다가 2000년 초반에 저희 닷컴 버블이 빵 붕괴가 되죠. 예. 그것도 자기 이제 기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채권 투자하는 회사 주로 채권 투자하는 회사였으니까 채권이 좀 안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그때 아마존 같은 회사도 그 당시에 그게 뭐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50분의 1 토막 났든가 뭐 그랬던 거의 시절이니까요. 뭐 왕창 떨어졌죠. 뭐 망한 회사는 부지기수고 거기서 가장 성공했다고 하는 아마존 같은 회사도 그 정도였었으니까 그 시절의 주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권 투자는 안정적인 회사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좋게 평가를 받는 거죠. 블랙록이. 그래서 이 자기 주식을 갖고 다른 회사를 인수할 수 있을 정도가 이제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주식 가지고 막 다른 회사들 인수하는 이제 막 승부사적인 기질을 또 여기 또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그쵸. 2004년에 이 보험사 메트라이프의 이 자산운용 부분으로부터 인수하고요. 그다음에 2006년에는 메릴 린치의 자산운용 부분을 또 인수를 해요. 해가지고 업계 10위로 이제 성장하고 운용 자산 규모가 당시 이제 1조 달러. 이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이런 게 불가능할 거예요. 뭐 상장도 안 되고 개인이 그냥 투자해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M&A 몇 번 딱 하고 성장하고 그다음에 신뢰를 얻고 이 몇 번의 과정을 통해서 그냥 단박에 10위권 운용사면은 사실 미국의 10위권 운용사면 우리나라에서 저희 회사가 제일 큰데 참 미국 10위권 회사면 더 또 큰 거죠. 크죠. 이렇게 쭉쭉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또 승부자적인 기질이 나타난 게 2008년 금융위기 때입니다. 위기 때마다 성장해요. 나는 왜 위기 때마다 돈을 잃었던 것 같은데 이분은 위기 때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셨네요. 사실 이제 당시 이제 핑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뭐 별로 이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랑 2007년 초에 이제 인터뷰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 뭐 의미 있거나 뭐 이게 뭐 파괴적으로 뭔가 이게 진행되지는 않을 거다. 그런 식으로 또 얘기했고 실제로 또 블랙록이 부동산 투자도 꽤 하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서브프라임 위기, 그러니까 미국의 부동산 시장 위기가 터진 거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손실을 많이 봤을 수가 있는데 이게 위기가 이제 오히려 기회가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알라딘이라는 시스템 있잖아요. 리스크 관리 시스템. 리스크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 이게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겁니다. 우리 사고가 터지니까 더 시장이 확 커진 거네요. 워낙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인 게 뭐 서브프라임이니 뭐 그때 이름도 뭐 알기 어려운 되게 복잡한 금융 상품들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금융시장이 복잡해지니까 그런 전산 시스템이 잘 좀 계산을 좀 해주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여기저기 이제 팔아먹기 시작한 겁니다. 또 당시만 해도 이제 그 회사 내에서만 쓰다가 2008년 금융위기 계기로 다른 회사에 이제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떼돈을 벌게 됩니다. 그게 미국 운용사들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우리나라에는 할 수 없는데 이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상장도 안 되고 이렇게 뭐 운영하는 펀드 상품 이외에 다른 이 추가적인 비즈니스를 운용사는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 그렇죠. 규제가 단화 강하게 하고 있기 미국에서는 사실 규제라는 게 거의 뭐 아주 핵심적인 거 빼고는 거의 없으니까. 그 대신 잘못하면 한 100년, 200년 정도 회사 망할 정도가 돼요. 또 조심해야 정도에. 돼요. 또 미국에서 사업할 때는. 사업할 때. 하여튼 근데
이렇게 해서 사업을 좀 키워갑니다. 그래서 네. 당시에 위기 관리하는 미국 재무부도 이 블랙록의 이 알라딘 시스템을 썼다 그러고요. 예. 그리고 다른 월가의 금융회사도 다 이 알라딘 시스템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다 쓰니까 돈은 다 블랙록이 다 번 거죠. 그 또 다른 또 기회도 잡았어요. 사실 이게 네. 지금 블랙락이 미국 최대 운용사로 잡아가는데 가장 어찌 보면 블랙락 기업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정. 세계 자산운용 업계에서도 이런 엄청난 일이 정말 위대한 결정이고 어려운 거였죠. 이거를 판 회사는 정말 어쩔 수밖에 없죠. 당시 땅을 치고 이제 글로벌 당시에 투자은행들이 휘청휘청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영국계 바클레이즈가 이제 자산운용 부분을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때 2009년에 블랙록이 그 영국계 이 바클레이즈 자산운용 부분을 인수하게 됩니다. 이 빅들로 단번에 빅들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로 딱 등극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그 자산운용 부의 핵심이 아니라 그 안에 딸려 있었던 ETF 시장, 상장지수 펀드 시장을 주도하던 당시 아이쉐어즈라는 자회사. 그렇죠. 당시는 근데 그렇게 뭐 크게 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참 이 안목이라고 그럴지 운이라고 그럴지 운일 수도 있고 안목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원래 블랙록은 채권 투자로 시작해가지고 뭐 다른 자산운용 부분 인수해가지고 약간 이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종목을 고르는 액티브 쪽에서 크게 성장을 했었어요. 키워가지고 간 게 아니라 사실 M&A 통해서 온 건데 그러다가 이제 강력한 시장 하나를 마지막에 소위 패시브 이제 지수를 따라가지고 저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패시브 투자를 하는 핵심적인 회사를 하나 인수하게 된 겁니다. 그 아이쉐어즈. 미국 최대 ITF 브랜드. 근데 그 이후에 2008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패시브 또 투자 뭐 물결이 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불었죠, 그죠. 블랙록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최대 강자의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ETF의 등장은 그 IT와 투자업이 만난 그 최근에 가장 그 급성장하는 혁신의 대표적인 상품이에요. 사실 이 정도로 단기간에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상품이 있었을까 과거에 뭐 아마 CMA 정도, CMA나 뭐 MMF나 이런 거 등장했을 때 뭐 정도를 제외하고 이렇게 단기간에 뭐 확 주류 상품으로 등장을 한 건데 사실은 이 결정이자는 사실 레리 핑크라는 분이 가장 위대한 결정 그러니까 승부사 기질이 있었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세계 1위 자산운용사가 되니까 이 파워를 바탕으로 지금 사실 세계의 자산운용 업계를 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ESG 투자 굉장히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이분이 먼저 이제 끌고 가고 있고 또 장기 투자해야 된다 이런 투자 철학 이런 걸로 지금 현재 자산운용 업계를 지금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저는 이렇게 투자업으로 현대에서 좀 최근엔 가장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투자 비즈니스로. 그러니까 주식 투자로 성공한 사람은 워렌 버핏이지만 워렌 버핏 투자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투자에 가장 성공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의 어린 시절 그리고 어린 시절에 워렌 버핏처럼 정말 아버지로부터 그런 주식 같은 영향을 받았는지 이런 것이 항상 궁금해요. 저는 이렇게 크게 성공한 사람들 주식적으로 가족 얘기 별로 안 하는데 한번 이제 얘기한 적 있어요. 핑크 아버지는 LA에서 이제 구두 상점을 운영했고요. 어머니는 한 대학의 영어 교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구두 상점 이렇게 운영하면서 뭐 돈을 좀 버니까 이제 이 아들인 이제 핑크가 이제 물어봤겠죠. 이 아버지 왜 이렇게 그 돈 벌어가지고 이제 집 사고 뭐 새 차 사고 왜 안 그러시냐 이제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한 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미 어느 정도 사는 집이 있고 뭐 차도 있는데 뭐 새로운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미래를 위한 투자,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계속 꾸준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게 잘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장기 투자의 철학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로부터 이제 투자를 배우게 됐고 이제 아버지 구두 상점에 가서 이제 자기가 이제 아르바이트하면서 돈 번 가 가지고 13살에 처음 주식을 사게 됐다고 이제 회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 다니면서 용돈 계속 모아가지고 자기도 주식 투자를 계속 했다고 하고요. 이런 게 이제 현재 이런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를 만드는 원동력이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길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국 최대 자산운용사의 이제 그 어쩌면 창업자가 된 거고 또 30대 초에는 딱 채권 트레이드로 가서
어린 나이지만 채권 트레이더계 그 락스타가 됐었던 뿌리가 네. 이렇게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또 투자도 본인이 네. 일찍 시작을 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회고하기를 아버지의 투자는 단지 내일, 당장 내일을 위한 게 아니라 수십 년 후의 내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뭐 이렇게 해주었고요. 2018년 주주 레터 이제 보내면서 이 내용을 또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태어나던 해에 $1,000를 은행에 넣었다면 $20,000가 됐겠지만 S&P 500에 투자했다면 $800,000가 됐을 거다. 그러면서 투자의 중요성을 이제 설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60년 정도 딱 운영을 하면 이게 이제 $800,000가 $1,000가 $800,000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네. 사실은 장기 투자를 저도 이런 글 쓰고 이런 공부하지만 사실 이렇게 예. 여러분들 50년 60년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원칙은 알지만 이게 실천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예. 그 우리 그 이게 자녀에게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 영상 많이 보실 테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일찍 태어났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보면 뭐냐면은 어른들은 항상 쓸 돈이 생기지만 우리 아이한테 뭐 10만 원, 20만 원 꾸준히 사서 뭐 S&P 500 ETF를 뭐 예를 들면 타이거 S&P 500 ETF 사서 모은다 치면 이거 그냥 아이 거면 10년, 20년 모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걸 해주는 거는 이 레리 핑크의 이 장기 투자에 좋은 거 딱 맞는 네. 것 같아요. 저는. 또 우리 앞서 다뤄봤지만 존 보글 같은 분도 이제 자녀랑 뭐 예. 손주들한테 계속 인덱스 펀드 사줬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서 나중에 딱 보면 자녀니까 손주들이 이제 보면 내가 부자가 됐다. 그쵸, 아 그쵸. 이런 걸 알게 된다. 예. 이런 장기 투자 철학을 좀 아이들한테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핑크는 그 가족 관계는 어떤 거예요? 뭐 짧게 소개드리면 예. 부인 로리와 사이에 이제 아들 조슈아 등 이제 자녀 셋이 있고요. 아, 조슈아가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제 투자업계에서 일은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성과는 별로 안 좋은 것 아직까지 같아요. 뭐 네, 아직은 뭐 이름이 나오시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핑크에서 예. 어릴 때부터 이제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그렇죠.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뭐 예. 이런 정도 이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네. 말씀드린 거 아이들에게 10만 원씩 여러분들께서 이제 증여도 하실 수 있거든요. 아버님 그런 영상 같은 거 찾아보시면 내가 적립식으로 아이들 계좌에 자동이체를 해주더라도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증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서 아이들에게 미리 장기 투자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말로는 쉬운데 예. 몸과 경험으로는 좀 어려워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아이들한테 일찍 예. 그 경험을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께서 막 이렇게 말로 설명해 주는 것보다 더 강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일경원의 사나이로 불리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회장인 레리 핑크의 좀 삶의 얘기를 쭉 예. 살펴보면서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한테 배운 장기 투자의 중요성까지 중요성.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미래에셋 투자연구센터 이상건 전무 그리고 예. 저는 조설버 경제부의 박사 기자 강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부자들의 자녀교육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